안녕하세요. 네. 아직 박수에 진심이 안 담겨 있네요. 박수에 나는 진심을 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래. 어? 소리는 이쪽에서 들렸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그러세요. 그래도 손을 든 용기가 너무 가상하셔서 우선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자녀는 반드시 서울대와 의대를 골라서 가길 바라고요. 네, 고부 간의 갈등은 오늘부터 다 해소되고 남편의 연봉은 올해 내년부터 10배씩 올라서 300억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벅스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뭐 한 거예요? 저 늦게 와가지고 저렇게 상품, 자녀에 대한 축복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저 수학의 힘을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상품권 없어요. 근데 3명이 알고 있었네요. 나는 홍정 하나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1명. 얘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 미리 다 쓰면은 이제 없는데. 수학의 힘과 홍정화는 어떻게 아셨어요? 사관에 설명해. 사관 설명회 때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사실은 수학의 힘이나 그 홍정화는 사실 듣보잡이에요. 3명밖에 모르잖아. 표정들이 왜 이래? 홍성재 선생님이라고. 그 얘기 우리 엄청 많이 듣는데 종친인 건 맞고. 네. 저랑 학렬이 저희 삼촌뻘 좀 되시고, 둘은 서로 얼굴을 전혀 몰라요. 거기는 이제 수학의 정석, 저긴 수학의 힘. 우선 사관 설명회도 오시고 오늘 자양 캠퍼스 설명회에서 오신 우리 부모님께 역시 똑같이 자녀는 서울대와 의대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축복을 드리고요. 고부간의 갈등은 이미 해소됐을 거고 남편의 연봉은 그냥 10배씩 올라서 우리나라 0.01%의 그 5천 명의 그 자산가가 32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0.01%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금 그런 그 영혼 없는 박수는 사양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1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2시 반에 끝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가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한번 바쁜데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자양동 설명회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자녀들만 잘 되기를 축복할게요. 자, 우리 수학의 힘 자양 캠퍼스 확장 오픈 설명회 주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찐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시대에 알맞는 자녀 교육, 그리고 우리 수학의 힘이 갖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부는 지혜로운 자녀 교육에 대한 제안으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최상위권 공부법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달라요. 이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저 역시 저희 아버님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남다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징은 또 하나는 시험에 아주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이제 중간고사가 되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시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까 아버님들의 퇴근 시간도 아이의 성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이가 시험을 잘 봤으면 그 아파트에서 서성이질 않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면 하여간 집안의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럼 일단 학원은 막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험에 저희도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니까 선생님들은 엄청 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은 누구? 수학의 힘. 중간고사는 누구? 수학의 힘. 기말고사는 누구? 수학의 힘. 이런 막 분위기 만들고, 자, 이번 중간고사 화이팅! 막 현수막 붙여놓고, 지금 이제 막 난리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시험에 대한 민감함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세요. 정치가가 뛰어나서 나라가 잘 됐냐고.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나라가 잘 됐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문학의 인사? 그냥 우리나라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뛰어나고 국민이 대단해서 잘 살게 된 거라는 건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부모잖아. 부모만큼 대단하게 만드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한 제안을 드려볼게요. 자녀 교육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결과가 달라요.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자녀를 더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교육하는데 더 잘 성장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양 캠퍼스에 저 사관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좀 변화를 줘야 되니까 준비해온 설명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양육과 교육의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고 양육과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양육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 미세한 차이의 이 교육은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특히 누가 그러냐? 이제 아버지들이 그래요. 아버지들이 조금만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그 집 자녀는 잘 돼요. 저는 오늘도 선발고사가 이제 10명 이상이 있는데 1년에 2,500명이 선발고사를 봐요. 이 본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10명 이상의 선발고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선발고사 비용을 15,000원을 받아요. 15,000원을 받는데 아버님이 데리고 오잖아, 아이를. 그러면 선발고사를 내가 빼줘. 응? 이 아버님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그 집 아이는 잘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한 아주 근본적인 4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한번 우리 정직한 153 수학의 힘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자녀 교육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아버님 대단하시네. 어머니도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밀렸잖아. 자, 봐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자녀 교육은 오늘 원칙을 정하십시오. 원칙이 있어야 아이는 더 잘 큽니다. 자, 2번째요. 과정을 중시해야 자녀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과정이 중요하냐? 옛날엔 우리 입시는 저는 생긴 건 뭐 수능 보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 학력고사를 봤어요. 학력고사 안 봤잖아. 학력고사 본 사람 손 들어봐. 자꾸 손 드시네요. 네, 자꾸 저랑 같은 세대를 사셨어요. 자, 저는 학력고사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학력고사에서 300점 넘으면 서울대예요. 285점 이상 되면 고대 연대예요. 280점대 후반이면 지방대 의대였어요. 그냥 공부 고등학교 때 잘 못하고 미친 듯이 고3 때 학력고사 공부해서 학력고사 점수만 잘 나오면 대학을 잘 갔습니다. 과정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결과만 봤죠. 수능 초창기에 1994년에 도입된 수능은 어때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아무리 못해도 다 상관없어. 전 과목에서 1등급 다 맞으면 그냥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그게 결과 중심의 교육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을 하고 수능을 다 맞아도 고등학교 3학년의 과정을 다 봐요. 과정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태도가 실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태도가 실력인 세상이 될 거예요. 3번째,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원칙이 없고 과정을 중시하지 않은 성공은 언제나 불안정한 법이에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게요. 아주 잘 나가던 스포츠계 스타들,
여자 자매 배구 선수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학폭이 드러나면서 아예 대한민국 리그에서는 뛰지 못하는 인생의 길. 우리나라에서 그 연봉 원탑이었거든요. 원탑, 투탑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과거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 어때요? 과거에 학폭이 드러나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촉망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미투가 드러나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그만큼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지속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에요. 또한 조바심은 사람을 실수하게 합니다. 자녀 교육의 본질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돌고래는 볼 때 멋지게 점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고래가 5m를 점프를 하려면 최소 50m 수면 아래에서부터 헤엄을 쳐와야만 5m를 점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0m의 헤엄을 치는 걸 못 볼 뿐인 거지, 50m의 헤엄을 쳐야만 5m의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9가지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자, 모든 성공에는 이처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공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1년은 52주고 365일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이 조건이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거든요. 세상이 공정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공평한가? 공정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고 세상은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어요. 공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고 공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공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앨런 머스크에게도 빌 게이츠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공정한 것은 세상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거예요. 전 이것이 저를 가슴 뛰게 했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40년이 넘도록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40년을 넘게 남들보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공부를 더 했어요. 40년이 넘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더 일했어요.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적된 40년의 힘이 얼마나 클지를, 자, 여러분 절대 지금 안 늦었어요. 100세 시대예요. 지금 40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기회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니까 잘 듣기 바라요. 한 번에 해결하시죠. 한 번에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인생의 기회란 준비된 사람에게는 재산이 되고 준비된 사람의 재산은 바로 인생에 많은 기회를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37살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유학파라는 뜻이에요. 37살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어요. 토론토 대학교 박사. 전 세계 19위 대학.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100위 안에 못 들었어요. 고대와 연대는 250위권 밖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 세계 19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토론토부터 인천공항까지의 이 대한항공 안이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제 인생의 막 기회, 그 인생의 어떤 찾아올 이 기회들, 내 인생이 펼쳐질 이 나의 미래가 막 벅차서 그 15시간의 비행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기가 막힌 꿈들을 꿨죠.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을 딱 쉰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부터 시작해서 지원서를 다 냈어요. 교수 청빙 지원서. 아무 대학에서도 안 불러줘요. 그래서 이거 서울에 있는 나머지 전체 대학과 경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다 지원서를 냈어요. 아무 학교에서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19위 대학의 박사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지원서를 다 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바로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그래서 관동대학교를 찾아갔어요. 당시에 관동대학을 가려면 그때만 해도 대관령을 건너갔어요. 대관령이 싫으면 미시령을 가야 돼요. 미시령도 싫으면 한계령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의 운전 실력으로 이 대관령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선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이 대학, 저 대학을 돌며 시간 강사를 했죠. 시간 강사를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서 투잡으로 밤에 나가서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초반에 느낀 게 그거예요. 난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유학 기간에는 잠을 더 줄이고 3시간 반씩 잤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 큰 기회가 3번 온다는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참 실망하고 내 앞이 깜깜했던 것이 나의 37. 나의 37은 그랬다고. 앞이 캄캄했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지금 하늘 좀 보시죠? 별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뿐, 저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인생의 기회는 그래요. 보이지 않을 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 느끼는 것은 인생은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마다가 다 기회예요. 가는 곳마다가 기회입니다. 내일도 1시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미팅이 되면 저는 떼부자가 될 거예요. 진짜로. 자,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준비된 사람의 재산은 바로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이 되는데 이 인생의 기회는 결국은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과 직업은 불가분의 관계죠. 자녀 교육의 이유와 목적에는 좋은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필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잖아요. 좋은 교육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학원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의 첫걸음은 좋은 교육으로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하여간 공감한 분의 자녀만 잘 되길 바라요. 이것도 공감 못하면 뭘 공감하냔 말이야. 하여간 공감한 자녀만 잘 되니까 한눈 팔지 말고 한시도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한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녀의 학원을 부모님이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할게요. 저는요, 유학에서 돌아와서 낮에는 가방 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학원에서 투잡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명문대학 출신에 막 유학파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서울과고 아이들, 그리고 대원외고 아이들, 한영외고 아이들. 하여간 제 강의실에 공부 제일 못한 애가 한영외고야. 응? 당시엔 한영외고가 지금처럼 막 들어가기 그렇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최소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고 막 새벽 2, 3시까지 공부해서 준비해서 가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과 극상위권의 아이들은 고3이 돼도 학원을 엄마가 결정합니다. 저를 찾아온 아이는 별과 몇 명에 불과해요. 근데 저를 찾아왔던 부모님들은 수백 명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녀의 학원은 엄마가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자녀가 고3에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학원을 직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팁이에요. 자녀 교육의 컨트롤 연령을 높이셔야 돼요. 이건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느냐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어라 공부하고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대학생이 딱 되면 이때부터는 죽어라 데모하던 시절에 살았어요. 그냥 죽어라 데모했어요. 그냥. 아니 대학교 2학년 때지, 그치? 막 60항쟁 이런 것 때 학교를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아무도 강의실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냥 1년 내내 막 종로, 막 저 광화문, 인천의 그 대우공장 앞에 부평 막 역 광장 이런 데 모여서 항쟁하고 했어요.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 애하고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어때요? 대학생 때 나는 대학교 4년 내내 고3 공부하듯이 공부했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 없다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아빠, 엄마가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 고3 다루듯이 컨트롤하고 공부시키고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하고 MT 안 보내주고 통금 시간을 9시, 10시로 정했다면 어쩌면 지금의 남편은 안 만났다고. 분명히 지금의 남편의 직업은 더 좋았을 거라고. 그래서 자녀의 컨트롤 연령을 높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선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두 번째는 더 좋은 건 첫 번째 직장을 가질 때까지. 그보다 더 좋은 건 좋은 놈을 만날 때까지. 반듯한 여자를 만날 때까지. 지혜롭고 자유로운 여자를 만날 때까지 컨트롤하면 자녀의 인생은 바뀐다. 자녀의 인생은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 오늘 들으실만 하셨어요? 네, 좋아요. 이제 베이스가 됐으니까 이제 일부의 핵심 내용인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죠. 공부를 잘하려면 우선
학습 과정의 3단계를 실천하셔야 돼요. 학습 과정에 3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실천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 이유, 공부 목적, 공부 동기예요. 공부에 동기가 있는 아이와 공부에 동기가 없는 아이는 확실히 달라요. 저는 공부의 동기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육에 대해서 열정은 좀 있으셨는데 집안은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저희 집이 마지막으로 헐어진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아는구나. 우리 고향에서 우리 집이 마지막으로 헐어진 초가집이었어요. 사랑채가. 안채는 기와집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엄청 가난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초가집에 안 살았거든요. 저는 고3 때까지 그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 초가집을 그리고 제가 부쉈어요. 제가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죽어라 가난하진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큰형님 결혼할 때는 아파트를 사주셨더라고요. 그쵸. 땅이 절반은 날아가긴 했는데, 저 결혼을, 저는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대학교 입학금만 받은 게 전부예요. 그리고 유학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아버님이 1,000만 원을 꼬깃꼬깃 모아주신 것 받은 게 부모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공부는 잘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와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하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공부의 동기와 전략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더라도 하루를 한 아이, 3일을 한 아이, 일주일 한 아이, 한 달 한 아이, 1년 한 아이, 평생 한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부 실천이에요. 그리고 공부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지속성의 힘. 어딨어? 이거. 지속성의 힘. 저는 세상에 이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 단어 때문에 숨 쉬며 살아가요. 이 단어가 없으면 저는 오늘의 홍정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속성의 힘.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지속성의 힘. 이 지속성의 힘. 사람들이 물어요. 대표님은, 자,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자주 질문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올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즉, 서툴었어요. 허점투성이었어요. 20억도 상기 당해봤어요. 배신도 당해봤어요. 실현도 당해봤어요. 여자한테 까여도 봤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저는 잘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40대죠? 얘기하지 말지. 눈치가 없니? 눈치가 없어. 앞에 앉아가지고. 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40대라고 하세요, 그냥. 자, 40대잖아요. 그쵸?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인데. 그거 알아? 모르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는 40대입니다. 20대는요, 철없어. 그래서 20대에 버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야. 나는 20대에 돈 번으로 여러분이 지금 20대에 번 돈으로 지금 만약에 투자했어 봐. 아이고, 멋진, 그때 애플을 샀어 봐라. 아마존을 샀어 봐. 지금 이렇게 됐나?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잖아. 30대 번 돈, 마찬가지예요. 30대 번 돈 지금까지 잘, 투자하고 불렸으면
여기 왜 살고 있어? 에테르노가 있지. 응? 최소 저 시그니엘 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와 30대 버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근데 40대부터 버는 돈이 자기 돈이에요. 그 40대부터 삶의 찐이에요. 저는 40대를 어떻게 지냈냐면, 저는 40대에 부모님을 여의고, 어머님은 물론, 어머니 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큰녀님이 돌아가시고, 작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20억 넘게 사기도 당해보고, 그리고 학원이 막 원장 2명, 부원장 2명, 선생들이 다 나가가지고 학원 차려가지고 학원이 폭망돼보고, 실수 엄청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40대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0이 됐지. 50대 막 후반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인생은 40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 똑바로 하고,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하면 남편 똑바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응? 바로 지속성의 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바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그리고 몰입해서 해야 합니다. 공부는 내 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만 한다는 애들은, 그런 애들 주시고 공부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장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의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공부에서 격차를 가장 많이 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다른 학생들이 공부 안 할 때 하기. 남들 다 공부할 때 공부해봐요. 차이를 벌일 수 있나? 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해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언제 공부 안 하느냐? 첫 번째, 주말에 공부 안 합니다. 왜 주말에 안 할까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학교 수행평가하고 학원 숙제하면 하루가 다 가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토요일이 되면 엄마가 정해놓은 학원 2-3개 갔다 오면 오후 혹은 저녁이야. 저도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 말이지. 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주 귀엽고 깜찍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평상시에는 태권도 학원 갔다 오면 9시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에 일정이 끝나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토요일 날은 5시 반에 끝나. 그럼 5시 반에 이제 독서학원이나 토론학원에 갔다 오면 제가 가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루에 이제 일주일의 일과가 끝이야. 그러면은 걔는 내 손을 뿌리쳐. 이래. 손을 뿌리치고. 이게 뭔 말이야? 핸드폰 달라는 거야, 핸드폰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간 너무 열심히 산 애에게 핸드폰을 거절할 수 없어서 줍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중학생이 딱 되면 그걸 하면 안 돼. 그건 딱 초등학교 때까지만. 중학생이 딱 되면 핸드폰을 달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손 씻고 간단하게 그냥 허기진 거 채울 만큼만 먹이고 자기 방에 들여보내야 돼요. 자기 방에 들여보내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얻은 정보와 학원에서 학습했던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빠르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뇌는 학습하고 핸드폰을 가져오는 순간 80%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학습한 것을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복습 회로를 돌리면
6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격차가 중1부터 고3까지 어떤 격차를 만들까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주말에 학원 모든 일정이 끝나고 복습시키는 1시간 반과 2시간이 그 아이의 미래이고 그 아이의 대학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을 알려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어차피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나오면 뭐해? 실천을 안 하는데. 두 번째, 아이들 또 언제 공부 안 할까요? 아이들은 시험이 끝난 바로 직후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학원들에서, 영어학원에서 한 달 동안 애를 죽어라고 공부를 시켜요. 막 800문제, 1000문제씩 주면서. 수학학원에서 애를 죽어라 공부시켜요. 우리 수학의 힘도, 본원도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시험 대비 하잖아?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3권씩 막 풀려요. 1000문제 이상을 막 풀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한 달 동안 진을 다 빼놓는 거지. 그 시험이 한 3일 치렀어. 그럼 애들이 다 3일 시험 마지막 날 어때? 아니면 가방에서 꺼내서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원 없이 게임을 하고 원 없이 인터넷을 보고 하잖아. 중학생이 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아이가 그렇더라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 시험 보느냐고 너무 애썼어. 고생한 거 너무 애썼는데 지금부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 다시 봐. 근데 그럼 틀렸던 문제는 뻔하니까 쓱쓱쓱 다시 봐. 그리고 이미 틀렸던 문제들은요, 시험 끝나고 아 내가 이거 이래서 틀렸구나 이미 애들은 알아요. 근데 뭘 공부시켜야 되느냐? 찍어서 맞은 문제를 공부시켜야 돼요. 이 찍어서 맞은 문제는 다음에 또 찍어야 돼. 이 찍어서 맞았던 문제들을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즉 아이들과 격차를 벌이는 찐 공부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이 왜 시원찮니? 어? 지금 생각하냐고 대답할 타임을 놓친 거죠? 지금 이 강의 괜찮아요? 네. 대답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이의 대학은 위로 올라가요. 어? 마음을 담고 목소리에 힘이 있을수록 내 아이는 대학을 잘 간다. 진짜라니까? 왜? 내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 아이에게 확신 있게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 인간의 뇌를 정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뇌는 정말 놀랍다니까요. 인간의 뇌는 선천적인 영향보다 후천적인 영향을 더 민감하다고 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집단, 즉 A 집단과 B 집단의 10년 후를 연구한 거예요. A 집단은, 자, 표본은 이거예요. 동일한 IQ를 가진 300명. 그 중에 절반 150명은 학습을 고등학교까지만 다닌 아이들. 그리고 절반은 대학원을 졸업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 추적 관찰하고 지능을 다시 재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았던 지능이 15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연구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노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반복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지 부모의 유전자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모의 유전자가 굉장히 좋아서 자식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착각들 안 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는 절대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제 공부의 환경 조성하기. 공부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식탁 위에 작은 꽃병 하나가 식사의 분위기를 바꿔요.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말에 식탁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가운데는 꽃병, 아니, 이 식탁에 매번 사오던 그 반찬 가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반찬들을 사다가 대신 그냥 통째 열어놓지 말고 예쁜 접시들에 반찬을 이렇게 골고루 담아놓고, 미역국도 거기서 사다가 미역국도 그냥 데피기만 하고 해놓고, 식탁 가운데다가 작은 꽃병 하나에 꽃 하나를 꽂아놓고 식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맛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 반찬은 매번 사오던 반찬 가게 반찬. 이 국은 매번 사오던 반찬 가게의 국. 밥만 그거 뭐냐? 햇반 아니면 돼요. 햇반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기가 막히게 밥맛이 달라져. 이게 환경 때문에 그래.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학습도 똑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 방을 열어보세요. 엉망일 거야. 이 옷가지를 다 정리하시고 책들을 다 책꽂이에 정리하시고 책상은 깨끗이 치우십시오. 깨끗이 치우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반드시 공부했으면 좋겠는 책이 있을 거야. 그걸 책을 펴놔. 그리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작게 적어놔. 아들 믿는다. 딸 응원할게. 다른 멘트 필요 쓸 거 없어. 그냥 딱 그것만 펴. 그러면은 애가 학교에 돌아서 이거 보고 엄마가 왜 이래? 이런다고. 그런다고 아이의 인생은 안 바뀌어. 그래서 바뀌면 걔가 사람이야? 그거 한 번에 애가 바뀌면 아휴, 세상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애가 그럼 며칠 있다 방을 또 봐요. 또 흐트러져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또 해주세요. 일주일 후에 또 보세요. 또 흐트러져 있을 거야. 또 해주세요. 그냥 6년을 해주십시오. 대신 6년 동안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잔소리.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가 왜 실수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잔소리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이 빠르고 단순한 방법이 먹혔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인생을 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었다면 남편은 지금 이러고 그 돈을 벌고 있지 않아. 잔소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효과 없는 방법이에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애들도 이 타이밍에 엄마가 잔소리할 걸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 남편도 이 타이밍에 뭔가 찜찜할 때 잔소리가 나올 걸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 그때 퍼붓는 잔소리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는 거라고. 아, 잔소리 끝났다.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미 잔소리가 끝나고 면죄부를 받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미 면죄부를 받았는데 왜 긴장을 해야 돼? 긴장감은 풀어지는 거지. 이 묘한 긴장감이 사람을 발전시킨다니까? 이 묘한 긴장감이 사람을 노력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양육과 교육의 차이인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지금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대학 다 나왔지?
자, 다음은 이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과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실천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런다면 시험을 잘 봐야 되겠지. 자, 시험은 어떻게 해야 잘 볼까요? 시험은 실수하지 말아야 잘 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시험 볼 때 너무 많이 실수를 해요. 저는 학원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시험 잘 봤어?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나 저는 분명히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봤는데, 시험을 어지간히 본 아이들은 실수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전교권의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 있죠? 시험을 잘 못 본 애들은 시험 잘 봤니? 라고 말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어요 그래요. 시험은 분명히 잘 봤느냐고 물어보면 잘 봤다 못 봤다로 대답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실수했어요 혹은 망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망한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망한 애들에겐 관심이 없고 실수한 애들에게만 전 관심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왜 실수를 하는지를 제가 또 박사다 보니까 연구했잖아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자, 애들이 왜 실수하는지 연구했어요. 애들은 왜 실수하느냐?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백 번을 해줘요. 엄마도, 아빠도, 아빠는 안 한다.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이걸 수백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요. 너 이번에도 왜 실수했어? 문제를 잘못 봤어. 이게 실수의 이유예요. 그래서 그럼 애들이 왜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문제를 왜 잘못 보는지 연구를 했죠. 애들은 문제를 읽다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해석. 해석이 끝나면 애들은 판단을 해. 이 판단을 하니까 신기하게 유추해석하고 판단하고 나면 뒤에 있는 문장은 눈으로는 읽는데 뇌로는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응?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선생님이 읽으라 그래서 눈으로는 읽는다니까? 보기문도 5개를 다 봐. 근데 본인이 이미 유추 해석하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답은 2번이야 라고 이미 자기는 마음속에 결정을 해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숨겨놓은 의도, 즉 5번의 답은 눈으로는 읽는데 그건 답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인간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 박사님은 또 연구했잖아요. 도대체 애들이 왜 유추를 할까? 아이들이 유추하는 것은 그건 학원 탓이야. 학원에서 있잖아, 수학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 그 영어에서도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겹쳐. 유사한 문제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문제를 딱 풀 때, 이거는 이 문제구나 라고 유추하는 거야. 그래서 또 연구했잖아. 어떻게 하면 유추하지 않을까? 잘 들으세요. 자, 판단을 하면 오해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 적어라죠. 판단을 하면 오해하게 되고, 파악을 하면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남편과 왜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판단하니까. 우리는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또 그 얘기니? 또 그 얘기야? 미치겠다! 그리고 이미 판단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귀로는 듣는데 뇌로는 인지하지 않잖아.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이 이렇다고. 그래서 그럼 해결하는 방법까지 찾아야 박사 아니야? 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잘 들으세요. 뭐야? 시험을 보기 전 뭘 훈련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이야말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0문제 풀리지 않고 500문제를 풀리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학원이, 부모님이. 그것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공부를 잘하는 학습 과정의 3단계 실천. 공부의 동기와 공부의 전략과 공부를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몰입해서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주말과 시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덧붙인 한 가지가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까지 터득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바로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전교 1등의 학습법의 정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짠! 이거예요. 자,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 적당히 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 전교 1등인 아이의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개념을 보다 말고 문제를 풉니다. 개념을 대충 보고 문제를 풀어. 왜?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거든. 그럼 공부 적당히 하는 아이는 개념을 한 번 보고 문제를 풉니다.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거든. 이 아이들에게 관심사는 뭐야?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몇 개 맞는지 보는 게 얘들의 관심사야.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 어때요? 개념 숙지를 잘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많이 맞추는 걸 목표로 해. 많이 맞추는 걸 목표로 해. 근데 전교 1등들 어떻게 해? 전교 1등들은 개념을 완전히 숙지합니다. 그게 3회 이상 반복법. 교과서도 3회 이상을 보고 참고서도 3회 이상을 보고 비로소 평가문제집 기출문제를 푼다고. 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맞는 거에 관심이 없어. 전교 1등들은 말이죠. 자신이 몇 개 맞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나는 안 틀리는 게 목표니까. 나는 몇 개 틀리는지 혹은 안 틀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맞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난 고등학교 3년 내내 내 평가 문제집에는 동그라미를 쳐본 적이 없다고. 틀린 문제에 짝대기만 긋는다고. 그리고 다시 끝까지 가서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고.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으면 3모를 친다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짝대기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전교 1등의 공부법의 비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점의 꽃. 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이해하기. 학교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의 장점이 있죠. 태도 점수와 수행 점수가 높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이 주시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일부의 결론.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한 제안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학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은 학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생활을 잘하게 하시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면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 누가 출제합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시험에서 못 보면 누구 탓이에요? 학원 탓. 인생이 왜 그래? 이 선생님이 뭘 어쨌다고? 자, 시험은 학원 탓이 아니에요. 시험은 학교 탓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부가 끝났어요.
자, 이제 온라인 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1학년은 날아갔어요. 이 아이들의 1학년은 날아갔잖아요. 학교를 간 적이 없는데 이때 우리 직장도 날아갔죠. 애들이 학교를 가질 못하니까 엄마들이 직장은 가야 되는데 애는 집에 있어. 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지. 이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라인 화상 교육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화상 교육을 통한 온라인 학습에 이제 접근을 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변화를 갑자기 늘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 새로운 변화에 함께 가는 사람들을 저는 뉴체인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뉴체인저의 세대가 바로 뉴 제너레이션. 영어 좀 쓴다 오늘. 발음이 왜 이러니? 유학파가. 바로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녀를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깊이 고민되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 유비쿼터스 학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의 환경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한 네트워크,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야. 지금 이 시대에 도래했죠? 다음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혼합된 이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죠. 자, 다음은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 AI의 기술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것이며 인간의 지능이 지배했던 세상이 AI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말해 볼게요. 자, AI의 인공지능은 현재 이 AI가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이 AI가 서로 간에 AI 대화를 주고받는데 인간이 그 대화를 못 알아듣는답니다. 이만큼 발전했어요. 이게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냐? 이게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세대가 될 거예요. 자,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2050년, 겨우 25년밖에 안 남았어. 내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1이라고 가정했을 때 25년 뒤는 걔들이 40살이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의 구실을 겨우 하는 40살에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완전 절벽. 그리고 인구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65부터 85살까지. 그걸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 위로도 책임져야 되고 아래로도 책임져야 되는 이 아이들의 세상은 답이 없어요. 일본 볼게, 일본.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다. 우리나라보다 근데 나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낫죠. 왜? 우리는 인구가 5천만, 1억 2천만.
얘네는 줄어도 1억이 될 테니까. 맞죠? 중국은 어때? 중국은 상관이 없잖아. 이래도 10억이 넘을 테니까. 미국 어때요? 가장 완벽한 그림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저는 큰딸아이를 지금 미국의 뉴욕 한복판 맨하튼에서 NYU의 스턴 경제학부를 다니고 있어요. 네이버로 한번 쳐봐 있다 하다가 NYU 스턴 경제학부 이거 쳐봐. 전 세계에서 학비가 제일 비싸요. 지금 지난 여름방학 때 월스트리트에서 인턴을 했어요. 인턴십을. 미국에 왜 보냈을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은 8살에서 9살로 넘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한국말로 방송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국말로 방송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방송을 보고 싶으면 영어로만 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영어로만 봤어요. 그래서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국말을 끝내는데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독서 선생님이 있어요. 책을 같이 읽고, 책을 왜? 얘는 다른 애들보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한자를 공부시켜요. 영어는 완벽합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 영어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든지 다 알아듣고, 저 사람이 방글라데시아 영어를 하는지, 영국 영어를 하는지, 호주 영어를 하는지, 뉴질랜드 영어를 하는지, 말레이시아 영어를 하는지를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왜? 이 아이의 세상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우니까. 이 아이는 언제든지 미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자를 왜 시킬까? 바로 한자 끝남과 동시에 중국어를 시킬 겁니다. 자, 무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이거 절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을 깨우려고.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얘기요. 집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녀를 위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그건 3부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 3부에서 이제 답을 알려줄게요. 아까 공부법에 대한 답을 줬잖아. 시험 잘 보는 것에 대한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 그럼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답을 줘야 크게 제대로 된 설명이지. 잘난 체만 하고 가면 그게 설명이야? 나는 진짜 오늘 설명회가 정말 가슴 깊었다. 손 들어요. 아, 이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었어. 왜들 그래? 빨리 정신 차리고. 아까 받으셨잖아요. 아, 혹시 그 사관 때도 받으셨어요? 아, 그때 못 받았구나. 아, 그래서 오늘 아주 이를 악물고 왔구나. 손이 제일 빨랐어. 하여간 세상에 2등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준다니까. 제때 빨리빨리 하라고 기회가 막 오는 게 아니니까. 자, 다음에 빨리 들어요. 알았죠? 자, 3부에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3부에서 답은 이거예요. 자, 수학엠의 핵심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자양관을 원장님 왜 왔느냐? 이 자양관에 왜 왔느냐? 수학엠 강진번호 153 수학이 자양에 왜 온 이유가 이거야. 자양에 제대로 된 학원이 없지. 그게 가슴 아파했어.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 사실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제대로 된 학원이 없어서 가야 됩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랬는데 고집을 부렸는데 학원은 잘 만들어 놨는데 하여간 고생 엄청 했어요. 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막 전기 저거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힘들게 오픈을 해서 이제 축복만이 남아 있는데 자양에 제대로 된
핵심의 이야기만 할 거니까. 어떤 아이가 서울대와 의대 가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지. 그런데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애가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상위권에 최적화된 맞춤식 수업, 그 다음에 이 빨간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창의, 융합형, 인재. 이 단어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미래 인재. 어떤 교육? 차별 없는 가치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운다. 바로 수학의 힘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자양반에 온 거야. 오케이?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결론 얘기할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세 가지만 인지하면 돼. 바로 교수학습, 수업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학생 관리의 본질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와의 소통이야. 이게 수학의 힘, 정직한 153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에요.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수업은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수업에 흥미를 느껴야만이 주체가 될 수가 있어. 아이가 수업의 주체가 돼야 깨달아. 깨달은 것을 다른 친구한테 설명해서 그 애를 이해시켜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이게 수학의 힘의 수업이에요. 이게 수학의 힘의 수업이라고. 두 번째, 수업은 선행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증명되는 거야. 적어도 weekly test와 monthly test를 통해서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대형 학원과 작은 학원의 차이인데, 그리고 교습소와 공부방의 차이인데, 교습소와 공부방 작은 학원도 수업은 해. 근데 여기에서 부재가 뭐냐? 검증을 안 한다. 그래서 보내놓고 나면 얘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몰라. 깜깜해. 블랙이라고, 블랙.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돼요. 분명한 걸 선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야 돼요. 실력은 검증하는 거예요.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서, 먼슬리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학원과 공부방 교습소는 이런 것들이 오픈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학생 관리의 본질은 그럼 뭘까요? 잘 봐요. 어떤 학원이나 출결 과제는 출결은 잘해. 과제 검사도 잘하고. 근데 아이는 출결 검사와 과제 검사까지만 하면은 애들은 반감이 생겨. 칭찬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선생님 다 좋지. 에이, 애들이 그때 순진한 거잖아. 중학생이 됐는데 선생님이 좋아 죽는 경우를 봤어? 좋아 죽으면 그 관계는 조금 이상한 거니까 조금 오해들 하라고. 중학생이 되면 슬슬 이제 선생님이 싫어지기 시작해. 왜? 공부시키거든. 출결 갖고 지랄하거든. 과제 안 해봐? 아주 눈을 그냥 독사 눈을 뜨고 과제 안 온 거 한 번 안 해올 수도 있지. 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학생 관리는 핵심이 그거야. 컨디션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컨디션. 아이들의 컨디션. 기분이 애들 나쁜 날이 있어. 기분이 다운되는 날도 있어. 그런 날도 수위를 조절할 줄 알지. 그냥 학원의 방침이 이런데 네가 이러지 않았다라고 그냥 화살을 쏘아대면은 아휴, 걔 인생이 참 잘 피겠다.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과의 소통. 부모님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렇게 담임 인사를 하고 과제에 대한 이행도를 하고 데일리 테스트 스코어를 알려주고 오늘 내준 과제 공지를 하고 칭찬 및 특이사항. 이런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여기에다가 이거 이제 이런 소통들이 중요하고요. 수업 관리 소통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장점이 만들어졌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학습 습관의 강화. 자, 수학임 정직한 153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프리노트 관리, 오답노트 관리죠. 이건 저 광장동에서 1등이다. 소문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아, 못 들었구나.
그럼 우리 전시 안 해놨나? 아, 전시 해놨어요? 이따 봐요. 저것이 아예, 자, 서울대를 간 아이들 중에 수학 공부법 중에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프리노트를 잘했습니다. 그게 서울대 아이들의 공부법이야. 프리노트. 그래서 우리 수학엠의 가장 강력한 힘은 프리노트예요. 그것이 학습의 가장 균형을 잡아요. 두 번째, 단계별 반복 심화 학습. 자, 책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프리노트고 이게 오답 노트인데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에는 학원이 프리노트, 오답 노트 콘테스트를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프리노트, 오답 노트 콘테스트가 전국대회가 있어. 이게 전국대회 1등한 아이의 프리노트, 전국대회 1등한 아이의 오답 노트야. 자, 이것까지 신경 쓰는 브랜드가 있느냐고. 있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못 봤으면 여러분도 못 본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수학의 힘의 정직한 153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이해 가셨죠? 여기에다가 단계별 반복 심화학습. 자, 제가 단계별 반복 심화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념의 한계를 깨야 유형학습이 가능해요. 유형의 한계를 깨야 심화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심화의 한계를 깨야 최상위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얘가 개념 수업을 잘했으니까 최상위 S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돼요. 개념학습 다음엔 유형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유형학습 다음에 비로소 심화 최상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심화에서 걸려. 왜 걸려? 부모의 유전자 때 탓이야, 이거는. 이건 부모의 상당한 유전자가 여기서 결정이 돼. 왜? 아빠가 기계공학과 나왔고 엄마가 생물학과 나왔어. 얘는 최상위를 해야지. 근데 아빠가 국문학과, 엄마 영문학과. 얘가 최상위를 어떻게 하니? 엄마 아빠도 못했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애들은 최상위 시키면 안 돼. 이런 애들은 뭘 시킨다? 심화를 반복시킨다. 놀래키려고 한 거야. 심화를 반복시킨다. 그래서 2등급에 도전을 시킨다. 1등급은 엄마 아빠도 못 맞았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근데 다른 과목 1등급 맞고 수학 2등급 맞아도 서울대 간다. 근데 다른 과목 1등급 맞고 수학 3등급 맞으면 고대 간다. 명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최상위는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개념 유형 심화까지는 누구나 단계별로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동네 작은 학원에서는 이게 잘 안 돼. 교습사 공부방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돼. 이건 대형 학원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죠. 맞죠? 단계별 심화학습. 그럼 단계별 심화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교재예요, 교재.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왜? 교재의 수준이 학생의 실력이 되고 교재의 수준이 학원의 수준이 돼. 우리나라 교과서 점유율 1위가 어디예요? 천재교육이죠.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도 천재교육이에요. 천재교육의 충주연수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 교과서 점유율 1위니까 문제가 겹쳐도 어느 책이 제일 많이 겹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학교 선생님이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써. 그 천재교육에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해.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어떤 교재가 그 시험 문제에 가장 적합도가 높으냐고. 왜 애들이 시험을 잘 보겠어? 그 바로 천재교육이잖아. 그래서 천재교육에서 만든 이 수학의 힘. 세상에 나와 있죠? 버전 1. 이건 세상 서점에 다 깔려져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천재교육하고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수학 전문학원 4분의 1이 제가 만든 수학 전문학원, 수학 천재교육을 씁니다. 저 청월함의 강동원 천재교육에서 만든 수학의 힘을 안 쓰는데 수학 리더랑 수학의 힘은 송파에서 쓰더라고. 송파에서 쓰고 방이동에서 쓰고 저 강동에서는 안 쓰더라고. 방이동에서 왜 쓰느냐? 방이동에 수학의 힘이 없거든. 수학 리더도 누가 만들었어요? 천재교육과 제가 만들었어요. 수학의 힘의 3종 시리즈와 수학의 힘의 4종 시리즈를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등에 6단계의 교재 시리즈가 있고 중등에 8단계의 교재 시리즈가 있어요.
중등의 8단계 교재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개념부터 최상위까지 시험 대비 교재까지.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그 슬로건이고 금지어도 있어요. 금지어. 자, 수학여행 전국에 113개, 이제 115개가 됐습니다. 115개 캠퍼스에 22,000명 이상이 있어요. 수학여행 대치 일본원 2022년에 6월에 오픈했는데 지금 이렇게 2년 만에 건물 전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린 1호가 양주예요. 서울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단 끝으로 갔어요. 2호는 제주입니다. 3호는 뭘까요? 광주예요. 대치는 80번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냥 잘난 차는 거야. 자, 이제 끝났어. 마지막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아까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드린다 그랬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답을 드린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맞죠?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수학여행 정직한 153 수학의 가장 강점이 뭔지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내 얘기 잘 들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그 주식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누구죠? 무슨 니? 존니. 존니의 영상이 어저께 본 얘기인데, 내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존니가 따라하더라고, 나 진짜. 진짜. 난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존니는 이걸 언제 또 이 영상을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따라하더라고. 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엄청 잘 본 애들 중에 인생에서 굉장히 잘 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잘 돼봤자 걔네들은 부사장이야. 근데 진짜 인생에서 잘 된 애들은 누구냐? 그 졸리가 내 말을 따라했다고. 자, 하나님이, 저는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자녀로 전교 1등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자녀로 받을래? 전교 꼴등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자녀로 받을래? 하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전교 꼴등에도 상관없으니까 자존감 높은 아이를 자녀로 주십시오라고 난 말할 거야. 왜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3살, 14살 아이들이 3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교 1등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와 전교 꼴등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30년 뒤에 전교 1등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전교 꼴등했는데 자존감 높은 아이한테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 비슷한 얘기를 어제 존니가 하더라고. 난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자녀의 미래는 아까 뭐로 결정된다 그랬어? 창의, 융합형, 인재. 맞죠?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인격, 존중으로 그 아이의 미래 인재를 키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났어도 내 아이가 그 학원에서 차별받거나 그 학원에서 자존감이 뭉개지면 그 학원을 보내면 안 된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학원에 아이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창의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니까. 미래같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같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창의적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독립심이 강한 애들이에요. 플러스 AI 초인재들이에요. 내 아이가 AI 초인재가 초인재가로 키우지 않으면 AI 초인재를 고용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인생은 딱 두 개예요. AI 초인재가 되거나 자존감이 높아서 창의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 이런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학원이 오늘 자양등에 오픈하는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제 사람이 이제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 안 보여? 자, 오늘 여기 자양동에 맘카페 있어요, 없어요? 맘카페 회원 손 들어봐요. 내려요. 자, 뭐 맘카페 회원님한테 막 남발하는 선 안 돼. 잘 들어. 오늘 설명 괜찮았어요? 네. 진짜야? 네. 대답 편찮아요? 맞아요. 자, 오늘 내가 다른 학원을 막 깠던 거는 다 잊으세요.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오늘은 잊으세요. 진짜로. 이거 영상 편집 다 하고. 자, 오늘 나는 오늘 정말 오늘 설명가 인상이 깊어서 맘카페에다가 나는 정말 오늘 글을 안 올리고는 안 되겠다. 내 맘카페에 오늘 글을 올리겠다. 손 드세요. 배신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배신할 줄 알았어. 하여간 서울 사람들이 왜 서울 사람들을 깍쟁이라 그러느냐. 경상도에서 며칠 전에 설명했단 말이야. 창원하고 대구 칠곡에서 설명회하고 올라왔어, 지난주에. 원주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 찍는 건데, 거긴 서로 손들지 않아서 난리야. 수도권만 오면 하여간 서울 깍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설명이 잘 들었대. 뭐 인상 굉장히 깊었대. 그리고 손들라 그러면 마지막 순간은 꼭 이렇게 배신을 하더라고. 오늘 또 그러네. 다시 묻습니다. 나 다시 물어. 자, 나는 오늘 오늘 설명회가 좋았고, 맘카페에 글을 올려서 내 자녀의 서울대 축복권을 받고 싶다. 이게 그냥 스타벅스가 아니야. 이게 서울대 플러스 스타벅스라고. 내 자녀를 서울대 축복권. 요거는 의대 축복권. 서울대 의대 축복권. 자, 나는 오늘 맘카페에 글을 올려서 내 자녀의 서울대 축복권과 스타벅스 상품권을 받고 싶다. 손 드세요. 설명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자, 진짜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요새 카페에 글을 잘 안 올리고 보통 인스타나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인스타에 난 그러면 좋아. 난 그럼 좋아. 그럼 나는 자양 캠퍼스 선발고사에 응시하고, 선발고사에 우리는 그냥 저 반배치고사가 아니라 선발고사에 응시해서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 손 들어봐요. 너무 많이 들었다. 너무 많이 일단 들어봐요. 일단 들어봐. 자, 이거는 다 들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제일 앞에 앉은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왜?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이쪽에 한 명. 잠깐, 둘이 가위바위보 해. 자, 이쪽에 한 명, 두 명. 자, 둘이 있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제는 딱 한 명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떨어지는 거.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일단 받으시고요. 이제 두 명.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자, 오늘 설명이 진짜 괜찮으셨어요? 네. 학원을 키우는 건 원장의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본원 설명회 할 때마다 학원을 키우는 건 누구? 그러면 부모님이며 막 이렇게 막 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럼 막 아멘 그러고, 학원을 키우는 건 누구? 그럼 막 우리들이요 막 이렇게 막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부흥회 괜찮았어요? 네. 학원을 키우는 건 누구? 부모님. 그렇지. 이 자양 캠퍼스를 키워주십시오. 자양동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수학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